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나요? 최근 들어서 밤낮으로 기온차가 굉장히 심한데 이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암호화폐의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약보합, 횡보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마음이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점 매수에 나가신 분들께서 있으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포지션 변환을 노리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이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 각자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뉴스레터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월 22일 고점 약 11만 5천 달러로 종가는 11만 달러 선을 깨고 내려가서 10만 9천 달러 선에서 한 주 동안 하락세에 있었습니다. 하방 압력이 있었지만 알트코인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낙폭이 제한적이어서 역시 대장주의 위치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ETF 자금이 많이 유출이 됐고 지난주 수요일이죠. 이 파생 상품 청산 그리고 이 미국의 이 셧다운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달러가 강세가 됐다라는 게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시장은 여러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한 주간 약 13%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대비 더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9월 26일 일일 하락률은 약 2%대를 기록했고요. 알트코인 중에 가장 낙폭이 큰 편으로 아마 고점에 올라타신 분들께서는 이 투자 심리 악화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 ETF 관련 자금 유출 그리고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매도세를 강화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과매도 구간 진입 신호가 나오면서 바닥권 반등 기대감도 일부 있었지만 지금 조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인데요.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약 7% 이상의 하락을 했습니다. 9월 28일 종가가 약 2.78달러 수준, 그리고 2.7달러 지지선과 2.97달러 저항선이 주요 기술적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렴 패턴 속에서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 압축되어 있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셧다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 자산 전반의 매도세가 커지면서 리플도 동반적으로 약세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 기관 수요 ETF 기대감은 여전히 잠재적 호재지만 당장은 이 매크로 변수가 시장의 심리를 압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이 9월 특유의 미국 장세 약세 시즌 효과가 다시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ETF 자금 흐름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했었는데 일부 자금의 유출세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생 상품 청산의 압박으로 인해서 레버리지 청산 낙폭을 키웠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미국 셧다운 우려와 같은 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결정적 매크로 요인과 이 달러의 강세 신호 그래서 달러가 오르면서 크립토가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크로 상황이나 이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펜더멘탈이나 이 거시 경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시적인 ETF 흐름이나 파생 상품도 모두 다 청산이 됐고 실제로 미국이 셧다운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이러한 것들로 평가했을 때 일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0월과 11월에 폭등장 또는 불장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숨고르기 장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암호화폐 시장에 있었던 주요 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뉴스를 소식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가 어떤 식으로 더 개선이 되고 우리한테 호재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규제와 비슷하게 이 ETF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크립토 시장의 핫 키워드죠. 토크나이제이션, 즉 토큰화에 대한 주요 소식 그리고 이 리플과 국제 금융 표준으로 알려져 있는 이 스위프트와 관련된 주요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기타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규제하면 미국 금융을 대표하는 두 개의 기관이 있죠.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와 관련된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 미국 SEC가 디파이 시장의 대출 규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이더리움의 디파이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이 텀 파이낸스와 SEC가 공식 석상에서 회의를 기록을 했습니다. 텀 파이낸스라고 하는 업체는 초과 담보를 활용해서 비수탁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디파이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텀 파이낸스와의 회의에서 초과 담보를 활용한 비수탁 모델 그리고 스마트 계약 운영 방식을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나 하위 테스트와 레브스 테스트로 알려져 있는 토큰이 증권인지 증권이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이 기준을 사용해서 검토를 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투자자 보호 장치 그리고 오라클을 통해서 어떻게 가격을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실시간 감사 가능성을 점검을 하면서 어떻게 이 디파이 프로토콜을 제도권으로 가져올 있을지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텀 파이낸스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 또는 회사는 이더리움 기반의 고정금리 대출 그리고 차입을 하는 프로토콜 또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디파이라고 하는 탈중앙화 금융 시장을 제도권으로 진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이 디파이 프로젝트가 금융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확대가 되고, 이것은 곧 디파이 시장의 신뢰와 유동성 확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소식은 이 SEC가 디파이를 대화 상대로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이 디파이는 규제의 회색지대로 방치가 되고, 그리고 집행 위주의 접근, 즉 경고나 소송이 많았죠. 이전 SEC 위원장으로 알려져 있는 게리 갠슬러는 암호화폐와 이 디파이를 거의 범죄자 수준으로 취급을 해서 경고를 먹이거나 벌금을 매기는 그런 타이트한 규제를 제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SEC가 프로토콜의 운영팀을 직접 불러서 구조나 위험 그리고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트럼프 정부의 이친 크립토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기관이 이에 맞게 일관성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즉 SEC도 이제는 무조건 단속만 할 수 없고 암호화폐에 있는 이 프로토콜 자체를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FTC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CFTC는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라고 하죠. CFTC가 스테이블 코인을 파생 상품 시장에 담보로 허용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파생 상품 시장은 달러, 현금이나 미국의 국채만 오직 담보로 쓸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도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CFTC 권한 대행 역시 스테이블 코인이 담보를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킬러 앱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파생 상품 시장에서도 비용 절감이나 리스크 완화 그리고 24시간 유동성 같은 장점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10월 20일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 결정은 승인이 된다면 스테이블코인 자체가 단순한 거래 수단을 넘어서 제도권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진입은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클 USD나 리플 USD와 같은 신뢰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커질 수가 있고, 파생 상품 시장은 일반 시장과는 다르게 규모가 수천억 원 조 달러의 엄청난 규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전반에 엄청난 자금 흐름이 기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드디어 미국의 국채급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스테이블 코인 담보가 허용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서클 USD, 즉 서클이죠. 미국의 대표적인 규제 친화적인 기관으로 알려져 있고, 이미 미국 내 은행, 핀테크 그리고 기관과 네트워크가 이미 탄탄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채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또 대표 주제이기도 한 리플 USD. 최근에 리플이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XRP 레저 기반으로 현재 기관의 결제 인프라와 연결되면서 담보 자산으로 쓰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더 역시 이 시가총액은 압도적이지만 규제 리스크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고, 아무래도 제도권 담보 승인에서는 서클보다는 수순위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테더는 스테이블코인 제1의 발행량을 자랑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는 역시나 이더리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80% 이상이 ERC20 기반으로 발행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이 된다는 것은 네트워크 사용량, 즉 이더의 수요가 상승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두 번째는 XRPL, 즉 XRP 레저인데요.
리플 USD가 제도권의 담보로 인정을 받는다면 XRP와 연동된 결제 그리고 디파이의 수요가 확대되고 XRP는 브릿지 그리고 리플 USD는 담보 구조로 맞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라나와 아발란체, 베이스와 같은 이러한 중대형 암호화폐 역시 이 서클 USD를 깊이 통합한 체인들이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고 TVL 상승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인프라 또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거래소와 디파이 영역입니다. 특히 미국의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는 이 서클과 이미 밀접한 관계에 있고 서클 USD의 주요 발행 그리고 거래 허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파생 상품의 담보 승인이 됐을 때 가장 큰 제도권의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코인베이스와 관련된 주식도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도 있고 디파이 프로토콜, 에이브나 메이커다오, 커브와 같은 이 디파이와 전통 금융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짐으로 인해서 이 디파이 프로토콜이 각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ETF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ETF에서도 굵직굵직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 XRP 그리고 솔라나와 같은 이 중대형 암호화폐 ETF 상장 소식이 계속 시장에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리플의 XRP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다중자산 스폿 ETF에 공식적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현재 이 ETF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XRP, 그리고 솔라나 여러 암호화폐를 하나의 바스켓으로 묶어서 투자자에게 제공을 하고 XRP의 편입은 앞으로 10월 말에 있을 XRP 단독 현물 ETF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뉴욕 증시인데요. 마찬가지로 리플과 솔라나 그리고 카르다노와 같은 알트코인을 포함해서 멀티 토큰의 현물 ETF가 뉴욕 증시에 승인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솔라나, 에이다와 같은 암호화폐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고 이 ETF는 미국의 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대형주 펀드가 ETF로 전환되면서 향후 개별 알트코인 ETF 승인에도 긍정적으로 신호가 될 수 있는 전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인데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에 이어서 커버드 콜 옵션 전략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비트코인 프리미엄 소득 ETF를 출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더리움 관련해서 그레이스케일이 이 커버드 콜 ETF 발표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블랙록에서도 자체 암호화폐 이익이 아닌 이 파생 상품의 콜옵션을 매도해서 받은 프리미엄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이 커버드 콜 ETF를 출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패시브 인컴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계속 이 암호화폐를 비롯한 전통 금융의 투자 상품들이 계속 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전통 금융과 크립토 시장이 융합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시장에 뜨거운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 이 토큰과 관련된 뉴스 소식인데요. 어떤 중요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리플과 온도 파이낸스가 드디어 RWA 전선의 새로운 동맹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온도 파이낸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OUSG, 즉 온도 US Short-Term Governance라고 하는 미국의 단기 국채에 투자하고 있는 토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온도 파이낸스에서 발행한 OUSG를 현재는 이더 기반으로 발행해서 ERC20 토큰으로 발행해서 기관 상대로 거래를 하고 있지만 이제 XRP 레저에서 발행을 해서 리플 USD를 통해서 담보로 잡고 이 기관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미국 국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협력은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리플을 통해서도 RWA 시장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미 국채 시장의 전통 자산 토큰화로 인해서 탈중앙화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된다면 결국 기관 투자자들의 블록체인 활용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리플 USD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면 결국 브릿지 토큰으로 알려져 있는 XRP의 생태계가 크게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유동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리플 홀더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리플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리플 USD를 통해서 토크나 펀드를 현금화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서서는 온도
블랙록라고 하는 비교적 신생 토크나 업체이지만 이번에는 블랙록과 반에크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의 거대 금융 자산 업체입니다. 블랙록과 반에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큐리타이즈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블랙록의 비들 펀드와 반에크의 V빌 펀드에 대해서 리플 USD 스테이블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죠. 이 블랙록의 비들과 바네크의 V빌은 마찬가지로 미국 장기 단기 국채에 투자한 펀드를 토큰화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자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토큰화된 펀드 지분을 리플 USD를 통해서 즉시 교환할 수 있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협업 역시 디지털 자산과 전통 자산의 경계를 허무는 아주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토큰화된 자산 시장에서는 유동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이 시장에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풀앰프라고 하죠. 법정 화폐를 교환하는 경로로 리플 USD를 활용함으로써 기관 투자자들이 토큰화 펀드를 더 쉽게 거래하고 이것은 또 브릿지 토큰의 리플 수요를 높이게 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6대 은행이죠. HSBC, 로이드, 네트웨스트, 그리고 바클레이스, 내셔널 와이드, 산탄데르와 같은 대표 6개 은행과 함께 파운드에 대한 토크나 시범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게 오고 있죠. 이 파일럿은 2026년, 즉 내년 중반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결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리모트 게이지, 그리고 채권 결제 이 세 가지 사용 사례를 실험을 할 것이고 이 블록체인 인프라는 잘 알려져 있는 이 퀸트라고 하는 블록체인 RWA 프로젝트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결제 통제와 사기 방지 그리고 결제 효용성을 높이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은행이 직접 이더리움이나 이 솔라나, 리플과 같은 기존의 퍼블릭 블록체인에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운데 퀸트라고 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에 이어서 영국 역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식을 모색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테스트가 성공한다면 영국 파운드 기반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장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론의 텃밭으로 알려져 있는 테더 USD. 지금까지 이 테더 USD는 유일하게 이더리움이 아닌 트론 네트워크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더리움이 트론을 제치고 1위를 탈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공급량이 약 800억 달러를 넘어서 트론을 제치고 다시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인데요. 최근에 이더리움이 디파이와 기관 인프라에서 엄청난 우위를 보이기 때문에 트론을 사용하지 않고 이더리움 기반의 테더 USD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약 하루 100만 건의 테더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결제나 정산에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소식인데요. XRP와 스위프트와의 이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상치 않은 시장의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스에서도 스위프트와 XRP에 관련된 어그로를 끄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고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스위프트 국제 결제망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이 블록체인 자체를 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예 외면했지만 지금은 헤데라나 체인링크, 리플과 같은 다양한 분산 장부와 적극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ISO라고 하는 이 국제 표준화 기구죠. ISO의 20022라고 하는 것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만든 금융 메시지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ISO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구에서 국제적으로 모든 은행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고 2025년 11월 올해 말까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은행이 이 ISO 2002를 기반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 리플과 스텔라 이러한 결제 중심의 암호화폐가 이미 ISO 20022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1월 말에는 빅 뉴스가 리플이나 스텔라 중심으로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스위프트는 어떤 암호화폐를 채택하겠다라는 얘기를 절대로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언론사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이지만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스위프트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와 함께 다중 옵션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XRP가 독점적으로 채택한다는 가능성은 없지만 이 미국의 SEC 소송이 끝나면서
리플의 법적 불확실성 줄어들면서 기관들이 XRP를 쓸 수 있는 자산으로 보는 분위기가 굉장히 높아졌죠. 이미 리플렛, 온디맨드 리퀴디티라고 하죠. 이 리플렛은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에서 이미 송금에 쓰이고 있고 스위프트 입장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록이나 바네크와 같은 이 대형 금융기관 역시 리플 스테이블 코인과 연계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당연히 이 리플과의 연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다중 레일 전략 속에서 핵심 후보로 XRP가 올라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위프트가 독점적인 채택은 없다고 못 박지만 결국에는 몇 개의 주요 블록체인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후보군에 XRP가 포함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위프트가 블록체인을 사기라고 언급하고 암호화폐를 아예 언급조차 안 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공식 보도를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더리움 레이어 2로 알려져 있는 리네아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스위프트와 메시징 테스트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공식 사이트를 들어갔지만 관련된 뉴스는 없었어요. 따라서 이거는 가짜 뉴스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이것 또한 완전한 가짜 뉴스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GK EVM 기반으로 리네아가 이 롤업 기반의 브릿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보안성과 이더리움 호환성을 갖춘 확장 솔루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스위프트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주 가장 큰 하락폭을 맞았던 이더리움인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많은 물밑 작업들이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시세는 많이 떨어졌지만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의 보유량이 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많은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더리움의 거래소 보유량이 약 1480만 이더밖에 없어서 이것은 9년 만에 약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크 대비 약 52%나 감소한 것으로 많은 투자자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이나 콜드월렛 그리고 ETF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더를 보유하고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향후 가격이 반등된다면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는 기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절묘하게도 가장 큰 이더리움의 하락을 맞았던 지난주에 비탈릭 부테린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2025년 10월에 이더리움의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는 올해 초에 이루어졌던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죠.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의 후속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에서도 확장성 관련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고 이번에도 피어 DAS라고 하는 분산 데이터 가용성 샘플링 기술이 도입이 되려고 합니다. 이 피어 다스라고 하는 기술은 레이어 1과 레이어 2에서 사용하는 이 롤업에서 L2가 L1의 전체 블록 데이터를 다운받지 않고 이 샘플링을 통해서 일부 데이터만 가지고 데이터 가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로 레이어 2 확장의 핵심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때 팩트라 업그레이드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가격 상승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을 푸사카 업그레이드 역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탈릭 부테일에는 이 레이어 2와 인터페이스 표준을 강조했는데요. 지난번 팩트라 업그레이드에서도 이 블로베이 용량을 한 차례 올리긴 했었어요. 한 차례 올리긴 했었는데 이번에도 블로베의 용량을 2배 이상 늘리면서 이 레이어 2를 결국에 레이어 1 확장의 필수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블롭이라고 하는 것은 이 L2 데이터가 담길 수 있는 데이터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비탈릭이 이더리움 확장 전략이 결국 샤딩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쪼개서 올리는 것보다 레이어 2와의 상호 운영성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힌 거죠.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에서 이루어졌던 이 데이터 블록, 즉 EIP 4844에 이어서 또다시 레이어 2 처리량이 개선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사용자 경험과 L2와 L1 간의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브릿지나 체인링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CCIP와 같은 프로토콜이 대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외의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이 401k죠.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를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으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반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그의 후속으로 SEC나 노동부와 같은 행정기관에 관련 법안을 빨리 만들어 올리려고 상원의원이 독촉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은
행정기관에서 먼저 법안을 만들고 상원이나 국회에 올려서 이것을 이제 설득을 하는 과정이 먼저인 것에 반해서 이 경우는 먼저 상원에서 행정기관으로 압박을 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법안이 올라온다면 바로 통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겠죠. 결국 이러한 제도가 법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이 12조 5천억에 달하는 미국 401k 시장에 있는 이 미국의 퇴직연금이 크립토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중 1%만 흘러 들어온다고 해도 약 1200억 달러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죠. 이 스위스의 한 주립은행, 루체른이라고 하는 은행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를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것에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인정받은 고유의 유동성 자산으로 언제나 청산이 가능하고 이미 1000명 정도가 스위스 계좌를 통해서 총 4천만 스위스 프랑, 44억 원 정도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융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는 스위스에서도 암호화폐로 움직이는 흐름이 하나씩 보이고 있죠. 그리고 미국 금융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알려져 있는 JP 모건이 자사의 트레이딩 시스템인 이트레이드 고객에게 드디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즉 내년 상반기부터 이 트레이드 시스템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제로 해시라고 하는 암호화폐 인프라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결국 이 트레이드 고객들은 주식처럼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대형 증권사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개인 투자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이 되고 많은 투자자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인베이스죠.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인터뷰를 통해서 코인베이스가 앞으로 전통 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 슈퍼 앱으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당찬 목표를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이미 코인베이스에서도 4%의 비트코인 리워드를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있고 더 높은 스테이블 코인 이자율을 위한 디파이 통합 그리고 강화된 규제 명확성을 통해서 사용자의 주 계좌가 은행이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저도 암호화폐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코인베이스는 커스터디 지갑이나 온체인 지갑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이미 내세우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친크립토 정책과 맞물려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아쉬운 점은 코인베이스에서 발행하는 자체 네이티브 토큰은 없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 미래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암호화폐보다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베이스 주식을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 체인플레이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암호화폐 투자자의 92%가 급등, 거래량 급등, 미디어, 소셜미디어와 같은 이 감정적인 요인에 의해서 매매를 결정한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자의 87%가 나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가 않았는데요. 그 중 실제로 1년 이상 보유한 비율은 약 33%에 불과해서 실제 의도와 행동 사이의 괴리가 확인되는 아주 재밌는 설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러한 기사를 마지막 기사로 소개한 것은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의 이 등락폭이 심해지고 만든 분들께서 또 이 시장에서 던지는 여러 악재 뉴스에 반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본질을 보고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결국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번 주 소식을 통해서 감정이 아닌 근거 있는 분석과 관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뉴스를 읽어주시는 그리고 봐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항상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장일수록 차분하게 우리가 흐름을 관찰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건강하고 다음 주면 드디어 한가위 추석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번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주 추석 연휴에도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